이런 주장에 대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고려가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한 것 맞소. 그러나 한국은 더 이상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전시키지 않아 그 기술이 끊어지지 않았어? 대신에 고대 인류가 얼마 전까지 사용하던 인쇄술은 구텐베르크가 발전시킨 그 기술 아니오. 다시 말해 인쇄술의 대중화에 기여한 것은 구텐베르크 및 서양의 인쇄술이지 고려나 조선의 인쇄술은 아니라는 말이오. 이 말은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 인류가 극히 최근까지 쓰던 인쇄술은 구텐베르크의 기술을 모태로 해서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가 발명한 인쇄술은 마치 그의 발명을 기다렸다는 듯이 온 유럽으로 퍼져나갔고 더 나아가서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그가 금속 활자를 발명한 지 50년쯤 지나 1500년대가 되면 온 유럽에서 금속 활자를 쓰기 시작했고 계속 동진해 18세기 후반이 되면 지구 전역에서 금속 활자 인쇄술이 유행하게 됩니다. 한국의 금속 활자 인쇄술이 들어온 것은 한국이 수입한 대부분의 다른 근대 문명이 그렇듯이 이 기술을 먼저 수입한 일본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국에서는 극히 최근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쇄하기 전까지는 당시 수입한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전시킨 기술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명은 세계사에서 말할 수 없이 큰 비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텐베르크는 원래 보석 세공업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아마 문화보다는 돈 버는 데 관심이 많은 상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금속활자를 발명한 것은 당시까지 사용되던 필사본과 똑같은 책을 싼 값으로 많이 찍어서 돈을 벌려는 의도에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던지 그는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점은 앞에서도 잠깐 보았습니다. 물론 활자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모든 기술이 다 어려웠지만 종이에 선명하게 인쇄하는 기술 역시 꽤나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당시 서양에서 쓰던 종이는 우리의 한지보다 몇 배는 두꺼웠기 때문에 웬만한 압력이 아니면 선명하게 찍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용이주도하게 포도주 만들 때 포도를 압착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압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를 으깨기 위해서는 강한 압력으로 포도를 압박해야 하는데 그는 그때 썼던 기계를 이용했던 것이죠. 돈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기발한 생각을 가능케 하니 말입니다. 그가 자신이 발명한 금속 활자를 가지고 가장 먼저 인쇄한 것은 흔히 42행성서로 불리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 180부를 인쇄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단한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려의 금속 활자로는 20부 정도밖에 인쇄할 수 없었던 것에 비교하면 구텐베르크의 기술은 매우 발달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쇄술은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을 만나면서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나 종교 개혁은 인쇄술의 자녀라고 불릴 정도로 이 시기의 금속 활자는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가들의 사상이 바로 이 인쇄술에 힘입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번역한 성서는 16세기 초에 벌써 430쇄나 찍었다 하니 인쇄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당시 유럽인이 금속 활자를 가지고 종교수만 찍은 것은 아닙니다. 과학과 문학에 대한 책이 인쇄되기 시작했고 당시 유럽인들이 촉적한 지식을 모은 엄청난 규모의 백과사전을 출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백과사전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영국의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은 1768년에 인쇄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쇄 문화는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게 됩니다. 왜 구텐베르크는 금속 활자 발명에 심혈을 기울였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업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당시 유럽에는 아직 목판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것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목판술이 변변치 못하니까 죽기 살기로 금속 활자를 발전시켰다는 것이죠. 반면 우리나라는 워낙 발전된 목판 인쇄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전력을 기울여 금속 활자를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이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고려의 기술이 현대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금속 활자가 갖는 의미를 애써 폄하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암만 그래도 세계 최초라는 기록이 어디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세계 최초라는 것은 아무리 자랑해도 지나치지 않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일 겁니다. 이런 사정은 중고교의 교과서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저 우리 조상이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고만 써놓았지 그게 인류 지성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에 부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배운 학생들이 자신들의 과거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리가 만무합니다. 그저 시험에 대비하니라 직지심체유절이라는 책 이름 외우기에만 바쁠 뿐입니다. 일전에 정수일 선생을 만났더니 이렇게 훌륭한 유산인 금속 활자를 전공하고 있는 한국 학자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고잉, 그까이 거 대충의 정신이 또 도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놓고 자랑해도 되는 것을 정작 당사자인 한국인은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독일인이나 중국인이 금속 활자 인쇄술은 자기네들이 먼저 발명했다고 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앞서에도 언급했지만 정수일 선생이 독일에 갔을 때 우리 한국이 금속 활자를 처음 발명했다고 독일 학자들을 설득하느라 퍽 힘들었다고 했지요. 선생은 더 나아가서 고려나 중국의 금속 활자 인쇄술이 유럽에 전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독일 학자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들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시더군요. 이것은 앞으로 학자들이 면밀하게 연구를 해야 확실하게 될 터인데 우리 쪽의 학자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귀중한 고려의 금속 활자가 한반도에는 딱 2개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남북한에 각각 하나씩 사이좋게 나누어 갖고 있다고 하는데 금속 활자의 최초 발명국 치고는 너무 초라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활자도 무덤 소장품으로 나와 실제로 인쇄에 쓰였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른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에서 금속 활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척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국의 금속 활자가 고려시대 이후에 답보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조선초의 금속 활자는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 사실 조선초는 대단한 시기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한글이 만들어진 것도 조선초 아닙니까? 그런 문자는 아무 때나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대의 문화적 총량이 높은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그런 절세의 문화품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선초의 인쇄 문화가 발전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초의 금속 활자와 관련해서 무척이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선초에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후 한글 금속 활자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극히 최근에 그 활자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당사자는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부에 근무하는 이재정 화계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2007년 1월에 현재 박물관에 남아있는 752개의 한글 금속 활자에서 가장 오래된 활자 가운데 하나인 의뢰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쪽 용어로는 박물관 발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글 금속 활자 하면 갑인자니 개미자니 하는 것들이 연상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활자들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세종 31년에 해당하는 1449년경에 갑인자 활자를 이용하여 그 유명한 어린 청검지곡을 인쇄합니다. 이 활자는 어린 석보 활자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활자들이 전해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인자니 어린 석보 활자니 하고 마치 있는 듯이 부르니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활자들은 하나도 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조선초인 15세기에 만들어진 금속 활자는 하나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설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이 학예사가 발견한 것을 보면 조선의 왕 가운데 가장 불교적인 군주였던 세조는 여러 불경을 번역하여 그것을 한글 활자로 찍어냅니다. 그 가운데 능엄경을 번역하여 능엄경언해라는 제목으로 1461년에 출간하게 되는데 이 언해본을 찍은 활자가 의뢰자였습니다. 이번에 이 학예사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 활자입니다. 그러나 이 활자가 주조된 것은 이 책을 찍기 6년 전인 1455년의 일입니다. 1455년이면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이용해 처음으로 책을 찍은 해입니다. 이때 우리는
한자 금속 활자는 이미 졸업하고 새로운 문자인 한글을 찍는 금속 활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서양에서는 비로소 시작되고 있던 일을 우리는 한참 진행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문화의 최고 상징인 책과 관련된 활자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 학예사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 19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금속 활자가 40만 개나 남아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 활자들은 모두 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쳐다보고 살던 중국도 금속 활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출판에 많은 관심을 쏟은 것 자체가 조선이 얼마나 높은 문화국이었나를 보여줍니다. 이제부터는 제발 조선하면 당쟁이나 하고 여성을 억압한 별 볼 일 없는 왕조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선 왕조는 쓸데없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문화적인 데에 전력을 쏟았다고 보아도 그리 틀리지 않습니다. 이 학예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왜 조선 정부가 이렇게 많은 금속 활자를 만들었냐고 말입니다. 아무래도 목활자 인쇄술이 많은 책을 양산하기에 쉬울 텐데 왜 카다로운 금속 활자를 만들었냐는 것이겠죠. 여기에 아직 확실한 답은 없지만 추정하건대 중앙정부에서 정본을 만들려는 의도에서 금속 활자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중앙에서 금속 활자로 만든 책을 지방 가나에 보내면 거기서 목각으로 다시 복각을 해서 이용했다고 합니다. 복각이라는 것은 인쇄된 책을 한 장 한 장 목판에 붙여서 그것을 파서 인쇄판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복각부는 정본보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조선왕조가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인쇄문화 발전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원고를 쓰는 중 다시금 금속 활자 관련해 신나는 새 소식이 들려 말씀드리려 합니다. 2007년 5월 1일 중앙일보에 보도된 것입니다. 세종대인 1434년에 만든 초주 가빈자로 찍은 책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소식입니다. 주인공은 풍월정집이라는 문집입니다. 성종의 형인 이정이 지은 시문을 모은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성종이 지시하여 만든 것인데 인쇄된 해는 1489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집이 가능되었다는 기록은 진직에 있었는데 그 실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초주 가빈자는 1434년에 세종의 지시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조선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개량되는 대표적인 금속 활자입니다. 단 이것은 한글이 아니고 한자 활자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금속 활자본이 발견되니 언제 또 새롭고 멋있는 책이 나올지 은근히 기대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어느 날 꿈에도 그리는 상정 고금 예문이 어떤 경매장에 나타날지 말입니다. 그런 날을 기다리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마치려고 하는데 인쇄본에 가난한 한국은 또 세계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쇄본인 다라니경이 그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활자 혹은 활판 인쇄가 아니라 목판으로 인쇄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보기로 하겠습니다.